세상에, 어디 근본 없는 붕어빵 장수를 사돈으로 맞으라고? 그러니까요. 저 손 밑에 때 좀 봐. 상견례 오는데 저게 뭐야?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돈은 30년간의 제 정직한 삶을 하찮은 장사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름때 묻은 제 손마저 모욕거리로 만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비웃음 섞인 한마디 때문에 피눈물 흘리게 될 거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성자, 올해 68이 되었어요.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붕어빵을 구워온 평범한 노점 상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저 길거리에서 붕어빵 파는 할머니겠지만 제게는 남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제 눈이 떠집니다. 30년 세월이 제 몸을 정확한 시간에 깨웁니다. 싸늘한 방 공기에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죠. 가스레인지에 물주전자를 올리고 나서야 손을 비벼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저 자신에게 힘을 주는 주문을 외우며 옷을 챙겨 입었죠. 두꺼운 패딩 점퍼와 털모자, 장갑까지 단단히 챙기면 준비가 끝나요. 작은 수레를 끌고 향하는 곳은 집 앞의 낡은 창고입니다. 그곳엔 제 심장과도 같은 물건이 잠들어 있거든요. 창고 한편에서 어머니께 물려받은 붕어빵 틀을 꺼냈습니다. 40년이 넘은 이 낡은 틀을 꺼내며 오늘도 깨끗한 천으로 정성껏 닦아냅니다. 기름때가 만든 얼룩은 세월이 남긴 훈장 같았어요. 손잡이는 닳고 닳아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저는 틀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해요. 성자야, 이 틀로 정성껏 붕어빵을 구우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는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수레의 틀과 재료들을 차곡차곡 싣고 일터로 향했어요. 지하철역 입구 바로 옆 3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제 자리로 말이에요. 아직 어둑한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이 깜빡입니다. 그 불빛 아래서 익숙하게 장사 준비를 시작해요. 작은 테이블을 펴고 가스통을 연결하자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불꽃 위로 철판을 올리고 달궈지는 동안 반죽을 준비했죠. 숟가락으로 반죽을 떠 농도를 확인하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딱 좋겠네. 팥소는 어젯밤에 미리 만들어뒀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제 팥소가 유난히 진하고 맛있다고 칭찬해요. 해가 떠오르자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제 노점을 찾는 반가운 얼굴이 있었죠. 성자 씨, 오늘 아침은 유난히 춥네. 그러게요,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제가 환하게 웃으며 첫 손님을 맞았습니다. 김할아버지입니다. 이른이 넘으신 분인데 30년 동안 제 첫 번째 손님이에요. 매일 아침 산책을 나오시다가 붕어빵 하나씩 사가세요. 그래도 이 냄새만 맡으면 추위가 싹 가신다니까. 하나 주구려. 붕어빵 틀에 기름을 바르고 반죽을 붓자 기분 좋은 소리가 났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에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팥소를 듬뿍 넣고 틀을 덮어 노릇하게 구워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거리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김할아버지가 뜨거운 붕어빵을 받아들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아무도 성자씨 솜씨는 못 따라와. 과찬이세요. 그냥 정성껏 만들 뿐인걸요. 제가 손사래를 치며 다음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제 앞에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그때 줄 뒤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제 아들 선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우의 손을 잡고 수줍게 서 있는 예쁜 아가씨가 보였죠. 선우가 그 아가씨를 제 앞으로 데리고 와 소개했습니다. 엄마, 인사해. 내 여자친구 지안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지안이라는 아가씨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선우가 여자친구라며 누군가를 데려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써 미소를 지으며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우리 선우가 무슨 말을 했을지 모르겠네. 어머님, 붕어빵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지안이 선우를 보며 사랑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저는 붕어빵을 뒤집으며 슬쩍 물었습니다. 지안 씨는 무슨 일을 해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머, 힘들겠네. 밤 근무도 많을 텐데.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이라 괜찮아요, 어머님. 지안의 밝은 대답에 제 마음도 환해지는 것 같았죠. 노릇하게 구워진 붕어빵을 봉투에 넉넉히 담아 건넸습니다. 선우가 봉투를 받아들고는 자연스럽게 제 옆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내민 돈을 받아 거스름 돈을 착착 내주는 모습이 아주 익숙했죠. 그 모습을 지안이 신기한 듯 흐뭇하게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선우 씨, 정말 효자인가 봐요. 선우가 제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엄마가 절 어떻게 키우셨는데요. 그날 오후 두 아이가 돌아간 뒤에도 제 마음은 계속 따뜻했습니다. 아들의 든든한 모습과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 때문이었을까요? 해가 지고 마지막 손님까지 보낸 뒤 저는 장사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따라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웠어요. 창고에 붕어빵 틀을 조심히 내려놓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틀 덕에 30년을 버텨왔는데 이제 제 아들 선우 곁에도 좋은 사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며칠 뒤 퇴근한 선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아서 저는 부엌에서 나와 맞이했어요. 어서 와라.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 엄마, 잠깐 앉아보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선우가 제 손을 잡아 끌며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기쁜 빛이 가득해서 저도 궁금해졌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니? 선우가 한박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꾹 잡았습니다. 지안이네 부모님하고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 결혼까지 생각한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정말? 그게 언젠데? 다음 주 주말이요. 그런데 엄마. 선우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한복 한 벌 맞춰드릴게요. 상견례니까 예쁘게 입고 가셔야죠. 아이고, 무슨 한복이야. 집에 있는 옷 입으면 되지. 제가 손사래를 쳤지만 선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지안이네 부모님도 차려입고 나오실 텐데 엄마도 예쁘게 입혀드리고 싶어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선우는 저를 데리고 고급 한복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안은 화려한 비단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평생 제가 입어본 옷과는 다른 세상의 옷들 같았죠. 한복집 사장님이 저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드님이 미리 전화 주셨어요. 네. 저희 엄마 한복 좀 고운 걸로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은 피부가 희고 고우셔서 뭘 입어도 예쁘시겠네.
사장님은 연한 자주색 치마와 새하얀 저고리를 꺼내왔습니다. 고운 색감의 비단이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탈의실에서 한복을 입어보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부드러운 비단 치마가 다리를 감싸고 저고리의 하얀 색깔이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 시선은 어느새 손으로 향했습니다. 30년간 반죽을 주무르느라 마디가 굵어진 손, 뜨거운 철판에 대어 상처 자국이 남은 손가락,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손톱 밑에 기름때, 고운 한복과 제 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탈의실 밖에서 선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다 입으셨어요? 한번 나와보세요. 응, 나간다. 제가 힘없이 대답하며 탈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를 본 선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엄마 진짜 예쁘다. 꼭 부잣집 사모님 같아요. 선우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사장님도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맞춘 듯이 꼭 맞네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화려한 옷이 제게는 어울리지 않는 갑옷처럼 느껴졌어요. 상견례 전날 밤 저는 옷장에서 한복을 다시 꺼내 입어봤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아무리 살펴봐도 어색하기만 했죠. 손톱을 바짝 깎고 핸드크림을 듬뿍 발라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거친 제 손은 3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손으로 어떻게 찻잔을 들지?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선우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지만 지안인의 부모님이 저 같은 사람을 반겨주실까 싶은 생각에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선우는 쉬라고 했지만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죠. 어머니의 붕어빵 틀을 닦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오전에 일찍 장사를 접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우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이제 준비하세요.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저는 목욕을 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확인했죠. 선우와 함께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참을 수 있다고 다짐했어요. 옷고름을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우가 제 손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긴장돼요? 아니야. 우리 아들 좋은 날인데 엄마가 왜 긴장하겠니? 저는 애써 웃으며 아들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도심 한복판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 1층에 자리한 음식점은 입구부터 고급스러웠습니다. 제가 평생 와본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선우가 제 팔을 살짝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아들의 말에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입구부터 직원이 다가와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예약하신 손님이시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푹신한 카펫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직원이 방문을 열자 향긋한 국화차 냄새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방 안에는 이미 두 분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먼저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안이 애비되는 박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우가 고개를 깊이 숙이자 저도 따라 숙였습니다. 박상철 씨 옆에 앉은 아내, 이명희 씨도 일어났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한 고상한 모습이었죠.
이명애 씨가 입꼬리만 살짝 올려 웃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 미소 너머의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습니다. 푹신한 방석에 앉으니 한복 치마가 예쁘게 퍼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바늘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습니다. 제가 어색한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선우가 자랑을 많이 했어요. 과찬이십니다. 선우 군도 참 반듯해 보입니다. 박상철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들어와 하얀 찻잔에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제 거친 손이 부끄러워 찻잔을 들기가 망설여졌죠. 이명애 씨가 선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선우 씨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죠? IT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IT 쪽이 전망이 좋다고 하던데요. 박상철 씨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시선을 제게로 돌렸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작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사요? 이명애 씨가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박상철 씨와 이명애 씨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죠.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박상철 씨가 어색한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뒤로 두 사람은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를 시작했죠. 박상철 씨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제가 대기업 임원이다 보니 요즘 정신이 없네요. 남편이 워낙 책임감이 강해서 집에서도 일만 해요. 이명애 씨가 자랑스럽게 남편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나무를 놓치고 말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드세요. 선우가 제 등을 살짝 두드리며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어요. 박상철 씨가 화제를 돌리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집은 어디에 있으신지? 노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 노원구요. 박상철 씨의 목소리 끝에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대화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만 계속했습니다. 골프, 해외여행, 강남 아파트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속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죠. 선우도 점점 말이 없어지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박상철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자리를 정리할까요?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우가 일어나며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창밖만 내다볼 뿐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선우의 어깨 위로 손을 얹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돌부처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선우야. 제가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죠. 집 앞에 도착해 말없이 택시비를 계산한 선우는 먼저 내려버렸습니다. 저 혼자 무거운 한복 치마를 붙들고 차에서 내렸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선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감싸 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선우야, 괜찮은 거니? 엄마, 죄송해요. 선우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뭐가 미안해.
넌 아무 잘못 없어.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그런 자리에 모시고 가서 저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습니다. 자식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는 것만큼 아픈 일은 없었죠. 처음이라 다들 어색해서 그런 거야. 괜찮다. 제 위로에 선우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색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처음부터 엄마를 무시했어요. 선우는 주먹을 꽉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남아 한복을 벗고 설거지를 시작했죠. 밤 11시가 넘어 선우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부터 정상이 아니었어요.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거실로 나온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선우야. 아들은 잔뜩 술에 취해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있었어요. 그 손에는 소주병이 위태롭게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달려가는 순간 선우의 손에서 병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소주병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선우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볼에는 이미 마른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제가 아들 곁에 주저앉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응?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 엄마한테. 선우가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는 아들의 등을 말없이 다독여 주었죠. 엄마가 저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는데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붕어빵 장사한다는 말에 그들이 엄마를 깔보는 눈빛을 봤어요. 선우가 쿵 하고 소파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을 힘껏 안아주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죠. 선우가 제품에 안겨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도 못하고 제가 너무 한심해요. 저는 깨진 소주병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야, 물이라도 좀 마셔라. 제가 건넨 물컵을 받아든 선우가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제가 더 잘났더라면, 돈을 더 많이 벌었다면, 아들의 눈에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소파에 잠든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녘 아들의 잠든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가 붕어빵 장사를 하는 것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상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죠. 사람을 직업으로만 판단하는 그들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는 정직하게 일해서 아들을 키웠는데 왜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고 저는 또 붕어빵을 구워야 했죠. 하지만 오늘은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 선우의 상처받은 모습, 깨진 소주병 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선우는 눈에 띄게 기운이 없었고 말수도 줄었죠. 아마 지안이와도 연락을 끊은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2시쯤 저는 여느 때처럼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우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장사하고 있지. 왜 그러니? 지금 당장 집에 좀 들어가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제 걱정스러운 물음에도 선우는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로는 말씀 못 드려요. 일단 집에서 봬요. 저는 서둘러 장사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선우가 이미 초조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니? 무슨 일이야?
제가 문을 열며 묻자 선우가 저를 지나쳐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엄마, 일단 좀 앉아보세요. 선우의 심각한 표정에 저도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어요.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이 아버지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대요. 무슨 문제? 자금난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담보로 잡힌 건물 주인이. 선우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건물 주인이 뭐? 그 건물 주인이 엄마라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건물 주인이야? 엄마, 정말 모르셨어요? 강남에 상가 건물 가지고 계신 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모든 것을 알아버린 것 같았어요. 선우가 제 표정을 살피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엄마, 설마. 정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지켜온 비밀이었는데, 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선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30년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죠. 거실로 돌아와 선우 앞 테이블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직접 열어보거라. 선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등기권리증이 나왔습니다. 선우가 서류를 집어들며 넋 나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예요? 강남 일대 상가 건물이야. 내가 30년간 붕어빵 팔아서 산 거야. 제가 담담하게 말하자 선우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몇 번이고 뒤적이던 선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부자셨어요? 돈이 많다고 부자는 아니지. 그냥 우리 먹고 살 걱정은 없는 정도다. 왜 저한테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힘으로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선우가 서류를 내려놓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럼 지안이 아버지가 말한 건물 주인이 정말 엄마였던 거예요? 그런 모양이구나. 나도 오늘에야 알았네. 제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우가 갑자기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상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날 저녁 선우는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계속 등기권리증만 멍하니 들여다볼 뿐이었죠. 선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 붕어빵 팔아서 모으신 돈이라고요? 그래. 하루도 쉬지 않고 악착같이 모았지. 제 대답에 선우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움과 존경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제 치열했던 30년의 세월을 아들이 비로소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제 붕어빵 노점 앞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온 직장인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제가 막 붕어빵 틀을 뒤집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기 실례합니다. 돌아보니 박상철 씨와 이명애 씨가 서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고급 양복과 진주 목걸이는 온데간데 없었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가 당황해서 묻자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향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제 등 뒤로 들려왔죠. 박상철 씨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보시다시피 바빠서.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이명희 씨가 제 앞치마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네. 순간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걸음을 멈추고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상철 씨가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회사 좀 살려주십시오. 그 모습에 주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어머, 저 사람 왜 저래? 무슨 일이야, 대체? 이명애 씨도 남편을 따라 길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이 길바닥에 엎드려 제게 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구경꾼은 순식간에 2배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들을 일으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명애 씨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매달렸어요. 저희가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제 앞치마를 붙잡은 그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 손 놓으세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두 사람이 움찔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죠. 볼일 끝났으면 일어나시죠. 장사 방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려 붕어빵 틀을 뒤집었습니다. 지글지글 고소한 냄새가 연기와 함께 피어올랐죠. 그리곤 줄 서 있는 다음 손님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 몇 개 드릴까요? 아, 네. 붕어빵 2개만 주세요. 학생으로 보이는 손님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돈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각 구운 붕어빵을 봉투에 담아 건네주었죠. 마치 등 뒤에 두 사람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박상철 씨와 이명희 씨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걱정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성자 씨, 저 사람들 누구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박상철 씨와 이명희 씨는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몇 번이나 저를 돌아봤죠. 저는 붕어빵을 굽는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웅성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러게 말이야. 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소문이야 어떻게 나든 상관없었어요. 저는 지난 30년간 누구보다 떳떳하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선우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아들은 캄캄한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일찍 왔네, 우리 아들. 네, 엄마. 제가 인사를 건넸지만 선우는 힘이 없는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등 뒤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밥상을 차려놓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선우야, 저녁 먹자. 선우가 식탁에 앉았지만 젓가락을 들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밥 안 먹니? 다 식겠다. 제 말에 선우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 그늘이 잔뜩 져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지안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문자? 뭐라고 왔는데? 선우가 말없이 휴대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지안이가 보낸 긴 문자가 떠 있었죠.
선우 씨, 정말 미안해요. 저희 부모님이 오늘 일로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어머님이 그런 분이신 줄도 모르고 저희가 큰 실수를 했어요. 부모님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그러니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꼭 설득해 볼게요. 저는 문자를 다 읽고 선우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언제 온 문자니? 오늘 오후에요. 부모님이 엄마한테 다녀가신 직후인 것 같아요. 선우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그럼 지안이도 다 알고 있겠구나. 네. 아마 전부 다 들었겠죠. 아들의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아들의 마음을 물어봤어요. 선우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모르겠어요. 지안이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선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을 평생 외면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렴. 엄마는 내 결정을 믿는다. 제 말에 선우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휴대폰을 들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죠. 한 글자 한 글자 아주 신중하게 눌렀었습니다. 다 쓴 문자를 제게 보여주며 선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보내도 괜찮을까요? 지안아, 괜찮아. 부모님 마음이 중요하니까. 우리 시간을 좀 갖자. 그래, 잘 썼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선우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그 모습이 꼭 모든 걸 체념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선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음식을 깨작거리며 몇술 뜨지 못했죠. 힐끔힐끔 아들의 시선은 계속 뒤집힌 휴대폰에 꽂혀 있었습니다. 답장이 금방 올 거다. 지안이도 시간이 필요할 테니 너무 초조해하지 마. 아니에요, 엄마. 전 괜찮아요.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요. 선우가 애써 덤덤한 척했지만 제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어하는지 말이죠. 그날 밤 지안이의 답장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늦게까지 거실을 서성이다 방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아들의 방불은 새벽이 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길바닥에 무릎 꿇던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과연 그 사죄는 진심이었을까요? 한번 깨져버린 신뢰를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돈의 힘이란 어디까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지만 지안이한테서는 소식이 없었어요. 선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선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표정이 달라 보였어요.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은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보세요. 선우가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부엌 일을 멈추고 선우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제가 지금까지 정말 바보였어요. 선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제가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선우가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붕어빵 반죽을 만지느라 거칠어진 제 손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이 손이요. 이 손으로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우야. 그런데 제가 이 손을 부끄러워했어요. 지안이네 부모님 앞에서 엄마 손이 창피해했어요. 죄송해요. 선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선우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 이 손으로 일하셔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걸 잊었어요. 선우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아니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제가 선우를 위로했지만 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선우가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선우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우야, 왜 이래? 제가 깜짝 놀라며 선우를 일으키려 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선우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라, 얼른. 제가 선우를 일으켜 세웠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지안이네 부모님이 엄마를 무시할 때 제가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선우가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상관없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야. 제가 선우의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아니에요. 엄마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인데 제가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요. 선우가 제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선우야, 괜찮다. 정말 괜찮아.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으려고 애썼어요. 엄마 손이 이렇게 거친 건 다 저 때문이에요. 저를 키우려고 그렇게 고생하신 거잖아요. 선우가 제 손을 만지며 말했어요. 이 손은 엄마의 자랑이야. 정직하게 일한 손이니까.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안이한테서 연락 안 와도 괜찮아요. 저는 엄마만 있으면 충분해요. 선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안이는 좋은 아이야. 하지만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랑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선우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선우를 소파에 앉히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선우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선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지안이네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엄마, 처음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 이제 알았으니까 달라질 수도 있어. 제가 차근차근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우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하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네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제일 중요해. 저는 선우가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랐어요. 전 이제 확실해졌어요. 엄마를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선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안이는? 지안이가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설득할 거예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선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선우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선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들이 많이 성장한 것 같았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선우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선우가 어렸을 때 이야기,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힘드셨을 텐데. 힘들지 않았어.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으니까.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선우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모자는 서로의 상처를 마주하고 조용히 부둥켜 안았어요. 선우의 따뜻한 체온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건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라는 걸요.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마음 말이에요. 그날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책장을 넘기고 있었죠. 선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집 앞에서 차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누가 온 것 같은데요?
선우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마치 재촉이라도 하는 듯한 그 소리에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죠. 제가 현관으로 나가 문 너머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구세요? 저, 박상철입니다. 죄송합니다.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선우가 차가운 얼굴로 제 뒤에 와서 섰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볼일이시죠? 선우가 문틈으로 낮게 물었습니다. 박상철 씨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들려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발. 선우는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 앞에는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초라해진 두 사람이 서 있었죠. 제가 들어오라고 하자 선우는 못마땅한 얼굴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그들은 소파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거실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상철 씨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사죄했습니다. 이명희 씨도 눈물을 흘리며 제게 애원했죠.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우선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제가 말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때 팔짱을 낀 선우가 그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선우군,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네. 미안하네. 박상철 씨가 고개를 들며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붕어빵 장사로 이 정도 부를 이루시다니. 그 말에 선우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저희 엄마가 돈이 없는 붕어빵 장수였다면 지금도 무시하고 계셨겠네요? 선우의 날카로운 일침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신 거잖아요. 아닙니까? 선우가 단호하게 말하자 이명애 씨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짧은 게 아니라 틀린 거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믿고 싶었죠. 박상철 씨가 다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지안이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지안이는 어디 있습니까? 왜 같이 오지 않았죠? 선우가 그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 애는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힘들겠죠. 돈 많은 부모님과 가난한 남자친구 엄마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을 텐데 상황이 뒤집어졌으니까요. 선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진짜 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부모님을 설득해서 같이 왔어야죠. 선우의 말이 비수처럼 그들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아들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섰습니다. 선우가 현관문을 활짝 열며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인생을 모욕한 값으로 얻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선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명애 씨가 마지막으로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결정을 끝까지 지지해주고 싶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선우는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엄마. 선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얼굴에 후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모자는 이미 모든 결정을 내린 뒤였으니까요. 그들의 마지막 애원도 더는 저희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제 눈이 떠졌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서 물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가스레인지 위에서 주전자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창고에서 붕어빵 틀을 꺼내 정성껏 닦았어요. 40년이 넘은 이 낡은 틀에는 기름때와 손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국들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틀을 향해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기름때와 손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것은 제 정직한 삶의 역사였어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이 틀로 붕어빵을 구우며 아들을 키워낸 증거였습니다. 수레의 틀과 재료들을 싣고 제자리로 향했어요. 길거리는 아직 어두웠고 찬 공기가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평소 자리에 도착해서 테이블을 펼치고 가스통을 연결했습니다. 파란 불꽃이 살랑살랑 올라오면서 철판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반죽을 준비하면서 밀가루와 물, 설탕을 정확한 비율로 섞었습니다. 30년 경험으로 터득한 비법이었어요. 손끝으로 반죽의 농도를 확인하며 적당한 되기로 맞췄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만들어 보자.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팥소를 준비했어요. 어젯밤에 미리 삶아둔 팥에 설탕과 소금을 넣고 끓인 정성스러운 팥소였습니다. 철판이 적당히 달궈지자 붕어빵 틀을 올렸어요. 틀에 기름을 살짝 발라주고 반죽을 부어 넣었습니다. 반죽이 철판에 닿으면서 지글지글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 소리, 이 냄새가 바로 제 삶이었습니다. 한쪽에는 팥소를 듬뿍 넣고 다른 쪽 틀로 덮어 뒤집었어요. 노릇노릇한 붕어 모양이 선명하게 나타나면서 고소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어요. 성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김할아버지였습니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제 첫 번째 손님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오늘 아침도 추우시죠? 제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도 성자 씨 붕어빵 냄새 맡으면 몸이 따뜻해져요. 오늘도 하나만 주세요. 할아버지가 지갑을 꺼내시며 말씀하셨어요. 각 구운 붕어빵을 봉투에 담아드렸습니다. 오늘 팥소가 특히 달콤해요. 어제 새로 만들었거든요. 역시 성자 씨 솜씨는 최고예요. 30년 동안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뜨거운 붕어빵을 호호 불며 말씀하셨어요. 과찬이세요. 그냥 정성껏 만들 뿐이에요. 제가 겸손하게 대답하며 다음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이 제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이모, 붕어빵 2개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능숙하게 붕어빵을 구워서 손님들에게 건넸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전혀 지겹지 않았습니다. 붕어빵 굽는 냄새가 거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이 냄새가 바로 제 삶의 향기였습니다. 낡은 붕어빵 틀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쇠틀이 바로 제 삶의 훈장이라고요. 어떤 금메달보다도 값진 훈장이었습니다. 기름때와 손자국이 묻어 있어도 40년이 넘어 낡았어도 이 틀이 오늘도 저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정직하게 살아온 제 인생을 증명해주는 소중한 증거였습니다. 성자 이모, 오늘 붕어빵이 특히 맛있어 보이네요. 단골 손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매일 똑같이 만드는데 오늘이 특별해 보이세요? 제가 웃으며 반문했습니다. 네, 뭔가 이모 표정이 밝아 보여요. 그런가요? 오늘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제가 환하게 웃으며 붕어빵을 건넸어요.
정말로 기분이 좋았어요. 어제까지의 복잡했던 일들이 모두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할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정직하게 일해서 아들을 키우고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모은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붕어빵 틀에서 나오는 지글지글 소리가 오늘따라 더 경쾌하게 들렸어요. 철판 위에서 익어가는 붕어빵들이 더 예뻐 보였습니다. 제 훈장은 바로 이 쇠틀이었고 그 훈장이 오늘도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어요. 세상의 편견과 무시 따위는 이 훈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제 붕어빵을 찾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삶이었어요. 화려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지만 정직하고 떳떳한 삶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어요.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선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회사 유니폼 위에 제가 쓰던 여분의 앞치마를 맸습니다. 엄마, 도와드리러 왔어요. 선우가 환하게 웃으며 제 옆에 섰어요. 오늘 회사는? 제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점심시간이에요. 잠깐 나와서 엄마 일 도와드리고 가려고요. 선우가 자연스럽게 붕어빵 봉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아드님이셨구나. 엄마 일 도와주러 오셨네요. 단골 아주머니가 기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일 도와드렸어요. 선우가 대답하며 손님들에게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더 이상 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예전에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어색해했는데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아드님이 참 효자시네요. 다른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선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붕어빵 2개 주세요. 새로운 손님이 주문했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붕어빵 틀을 뒤집으며 노릇노릇하게 구워냈습니다. 선우가 능숙하게 거스름 돈을 계산해서 돌려줬어요. 어릴 때부터 제 일을 도와줘서 손에 익은 일이었습니다. 계산이 정확하네요. 손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배웠어요. 선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일하니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팥소 떨어져 가요. 선우가 살펴보며 말했어요. 그럼 새로 가져올게. 제가 술의 뒤편에서 팥소를 더 꺼내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선우가 팥소를 받아서 붕어빵에 넣기 시작했어요. 정량보다 조금 더 넣어서 푸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선우가 손이 크네.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시던데요. 손님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선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손님들이 줄어들었어요. 선우와 저는 나란히 서서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선우야, 회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오늘 일이 별로 없어요. 선우가 앞치마를 털며 말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행인들이 저희를 보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모자 보세요. 참 보기 좋네요. 아들이 어머니 일 도와주는 모습이 예뻐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앞으로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선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괜찮다. 너 바쁘잖아.
바빠도 시간 내서 올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엄마를 도와드려야죠. 선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노점 위에는 따끈한 붕어빵이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새로 구워지는 붕어빵들이 줄을 이었어요. 엄마, 앞으로도 계속 이 일 하실 거죠? 선우가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거야. 제가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엄마처럼 정직하게 살 거예요. 선우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더 크고 화려한 길도 있었지만 저희는 이곳을 선택했어요. 세상의 편견을 넘어 정직한 땀으로 굽는 붕어빵이 저희 모자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어서야 선우가 회사로 돌아갔어요. 엄마, 내일도 시간 되면 올게요. 알았다. 조심히 가라. 선우가 앞치마를 벗어서 제게 건네고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혼자 남은 저는 계속해서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선우와 함께 나란히 서서 일했던 시간들이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자 퇴근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제 붕어빵을 사가는 단골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성자 이모, 오늘 아드님 왔다 갔네요? 단골 손님이 웃으며 물어봤어요. 응, 점심시간에 잠깐 도와줬어. 제가 뿌듯하게 대답했습니다. 보기 좋던데요. 효자 아드님 두셨네요. 과찬이야. 그냥 착한 아이지. 제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선우가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선우가 웃으며 맞이해 주었습니다. 고맙다. 오늘 네가 와서 도와줘서 정말 든든했어. 당연한 일이죠. 앞으로 자주 갈게요. 선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모자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세상의 편견과 무시를 이겨내고 정직한 삶을 선택한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상견례에서 차가운 대우를 받았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붕어빵 장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게 억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더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부끄러울 게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선우도 많이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제 일을 조금 부끄러워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랑스러워합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이 얼마나 소중한 손인지 깨달았거든요. 지안이와는 결국 헤어지게 되었지만 아쉽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가족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붕어빵을 구우며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웠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정직한 땀으로 일한 덕분에 아들도 바르게 자랐고 스스로도 떳떳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제자리에서 계속 붕어빵을 구울 거예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낡은 틀과 함께, 선우와 함께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정직하게 사는 게 가장 값진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남의 시선 때문에 주눅 들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